어두운 새벽, 장어 양식장의 수면 위로 안개가 피어오른다. 68세 남자,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세 번째 부인과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세 명의 여자 이름이 떠올랐고, 각자 다른 약속 시간이 겹쳐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 집에 오는 거죠? 오빠, 오늘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사장님, 협회 회식 잊으신 건 아니시죠? 세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울렸고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여자의 집 앞에서 한 젊은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드디어 시작이군요.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를 지켜보는가? 그리고 2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이 예상하는 결말은 절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장어 양식업으로 성공한 68세의 나, 김태수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20년 전 재혼한 세 번째 부인은 현명했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부인 쪽 자녀 둘, 내 쪽 자녀 셋. 모두 합쳐 5명의 자식들은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평범한 재혼 가정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세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첫 번째 여자 정미란. 대학 동기였던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15년 전부터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의 외로움이 나를 불렀고 나 역시 부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그녀에게서 찾았다. 두 번째 여자 박선영. 58세의 그녀는 장어 양식협회 간부의 부인이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고 9년 전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게 위로를 구했고 나는 그 위로에 응답했다. 세 번째 여자 이혜진. 51세의 그녀는 중견기업 베트남 지사장의 아내였다.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그녀는 한국에서 혼자 지냈고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젊고 활기찬 그녀는 나에게 다시 청춘을 느끼게 했다. 3명의 여자, 1명의 부인, 그리고 5명의 자식들. 나는 이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각자의 만남 시간을 조율하고 거짓말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균형을 맞췄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안 계시네요? 막내딸 수진이가 저녁 식탁에서 물었다. 28배 그녀는 내 자식들 중 가장 영리했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래. 양식장이 요즘 손이 많이 가거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양식장이 아니라 시내 호텔 근처에서 봤는데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부인이 나를 쳐다봤고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날 거래처 사람들 만났어. 호텔 커피숍에서. 거짓말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다. 김태수 씨,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손이 떨렸다.
누가 뭘 알고 있다는 걸까? 세 명의 여자 중 하나가 들켰나? 아니면 자식들 중 누가 알아챈 걸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미란에게 전화가 왔다. 태수 씨, 우리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들, 미국에서 일한다며? 갑자기 사직하고 돌아왔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녀의 아들. 나는 그 아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날 아침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선영에게도 이상한 연락이 왔다. 오빠, 누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익명의 편지가 왔대요. 당신 부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틀 후 이혜진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이사장님, 제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대요.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당신 얘기를 물어봐요. 세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흔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날 밤 다시 한번 문자가 왔다. 김태수 씨, 20년 전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20년 전? 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20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때 나는 두 번째 부인과 막 이혼한 상태였다. 사업은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외로웠다. 그리고 정미란을 다시 만났다. 정미란은 그때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힘들어했다. 우리는 동창회에서 제외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다. 그리고 선을 넘었다. 한두 번의 만남이 계속되었고 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나에게는 떠안아야 할 자식들이 있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먼저 떠났다. 미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너한테도 가정이 있잖아. 하지만 태수 씨, 나 곧 재혼할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나는 그녀를 떠났고 3개월 후 지금의 부인과 재혼했다. 그리고 그 후로 정미라는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10년이 지나 남편이 사망하고 다시 만났을 때까지.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있었다. 정미란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그녀의 아들이 그 모습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지켜봤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문자는 계속 왔다. 당신이 떠난 후 정미란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소홀해졌고 아들에게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지 못했죠. 당신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했지만 그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시간입니다. 나는 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혹시 내 아들이, 태수 씨 아들이 이상해요. 요즘 매일 밤 나가더니 누굴 만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언제부터 다시 만났냐고, 얼마나 자주 만나냐고. 무서워요, 태수 씨. 그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박선영의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챈 것이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다. 협회는 발칵 뒤집혔고 박선영은 이혼 위기에 놓였다. 오빠 어떡해요? 남편이 난리예요. 당신을 고소하겠대요. 진정해, 선영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방법은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번째 폭탄. 이혜진의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의 만남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이메일로 증거를 보낸 것이다. 그는 회사 내에서 소문을 퍼뜨렸고 이혜진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 이사장님, 저 어떡해요? 남편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세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내 가정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부인이 소문을 들었다. 여보, 박선영 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그냥 협회 일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자식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막내딸 수진이만 유독 조용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누가 아버지를 공격하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찾아내겠어요.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수진아, 아버지 잘못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잖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는 아직 몰랐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박선영 씨 남편한테 제보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요. IP 주소를 역추적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이혜진 씨 남편한테 보낸 이메일도 조사해 봤는데요. 발신지가 같아요. 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다. 누가 이렇게까지 나를 파괴하려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건 정미란만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 정미란 씨 아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만나? 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수상해요. 타이밍도 그렇고 동기도 충분하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 애는 아닐 거야. 미란이가 말하길 착한 애라고 했어. 아버지, 지금 그런 걸 믿을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수진이의 말을 무시했다. 정미란의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가 정미란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선영의 남편이 나를 명예훼손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했다.
협회에서도 나를 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혜진의 남편은 더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는 내 양식장을 찾아와 고함을 질렀다. 이놈의 개자식아, 내 아내를 어떻게 한 거야? 직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양식장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만 더 퍼졌다. 집에서는 부인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이혼합시다.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동네방네 다 아는 사실을 뭘 설명해요?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랑 왜 사냐고 묻더라고요. 자식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큰딸은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갔다. 오직 수진이만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 제가 꼭 범인을 찾아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수진이의 조사는 난항에 빠졌다. IP 주소는 추적이 불가능했고 이메일 발신자도 VPN을 사용해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그 사이 정미란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다. 태수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뭐, 왜 갑자기? 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어요. 어젯밤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 때문에 20년 전 고생했잖아요. 왜 또 만나요? 라고. 그래서 아들이 당신을 너무 미워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만나요.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정밀한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그가 범인이라 해도 그를 고발할 수 없었다. 정밀한을 다시 한번 상처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애인들은 떠났고 부인은 이혼을 준비했으며 자식들은 등을 돌렸다. 오직 수진이만 막내딸만 내 곁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양식장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어두운 수면 위로 달빛이 비쳤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그리고 핸드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 김태수 씨,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파괴한 건 한 여자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다음 날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돌파구를 찾았다. 아버지,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 정밀한 씨 아들의 계좌 거래 내역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은행에 다니는데 몰래 조회해줬어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사립탐정사무소에 큰 돈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그 사립탐정이 박선영 씨 남편한테 증거를 넘긴 사람이에요. 드디어 증거가 잡혔다. 정밀한의 아들 강민준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다. 수진아,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그리고 이 증거를 정밀한 씨한테 보여주면 안 돼. 예. 미란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가 상처받을 거야.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정밀한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수진아, 대신 그 애를 직접 만나보자. 내가 설득해 볼게. 미쳤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래도 해봐야 해. 이대로는 모두가 다 망가져. 나는 강민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강민준은 30대 초반의 침착한 청년이었다. 외모는 정미란을 닮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떻게 연락할 생각을 하셨어요? 김태수 씨? 민준아, 내가 내 엄마한테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20년 전 제가 10살이었을 때 당신을 봤어요. 엄마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당신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사라졌죠. 그리고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빠도 그런 엄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이 누리는 모든 걸 빼앗겠다고. 당신의 애인들, 가정, 명예, 자식들, 모든 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 알아요? 제가 왜 정미란 씨, 우리 엄마만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엄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까지 무너뜨릴 생각이에요. 당신이 완전히 파멸한 후에. 그는 일어났다. 곧 끝나요, 김태수 씨.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고 그는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이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계획? 강민준이 증거를 모은 방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법으로 정보를 캐냈잖아요. 그걸 역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미란이가. 아버지, 지금 정미란 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살아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불법 조사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짰다.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덧없는 희망인지 나는 아직 몰랐다. 우리의 반격은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강민준의 불법 정보 수집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고 사립탐정사무소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 탐정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들의 목록까지 확보했다. 아버지, 이제 역전할 수 있어요. 강민준을 고소하면 그쪽에서 먼저 물러날 거예요. 수진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밀했다. 이틀 후 부인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부인이 든 건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년 전 내가 정미란과 주고받은 편지들,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심지어 사진까지.
이게, 이게 다 뭐예요? 부인의 손이 떨렸다. 편지 속에는 내가 정미란에게 쓴 사랑 고백들, 만남 약속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면서 정미란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당신, 20년 전부터 이랬던 거예요? 재혼하기 전부터? 여보, 이건 이혼해요. 당장 이혼합시다. 부인은 서류를 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는 수진이를 불렀다. 어떻게 된 거야? 강민준이 어떻게 20년 전 자료까지 갖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회사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장원 납품 계약이 전부 취소됐어요. 거래처에서 아버지 소문을 듣고는 계약을 파기했대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갑자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누군가 은행에 아버지 신용 문제를 제보한 것 같아요. 부실 경영이라고. 거짓말인데도 은행이 믿어버렸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은행 지점장은 냉정했다.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본점 지시입니다. 요즘 사장님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아서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성실하게 경영해 왔잖아요.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나는 힘없이 은행을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김태수 씨? 내가 다 한 거구나. 당연하죠. 제가 2년간 준비한 겁니다. 당신의 거래처, 은행 담당자, 협회 사람들 모두 제 손 안에 있어요. 이 미친놈아. 미쳤다고요? 당신이 제 어머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요? 20년 늦었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부인은 떠났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으며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강민준의 뒤를 캤더니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할 때 회사 돈을 횡령한 의혹이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귀국한 거예요. 정말? 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역공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반격의 기회가 보였다. 수진아,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제 미국 유학 시절 친구한테 부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나는 수진이를 껴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를 구해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다. 수진이가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 마지막 편안한 밤이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돌아왔다. 아버지,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이 미국 회사에서 횡령한 증거,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급히 귀국한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이다. 수진아, 내일 당장 강민준을 만나자. 이 증거를 보여주고 협상하는 거야. 네, 아버지. 우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와 함께 강민준을 만나러 갔다. 민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내가 미국에서 한 일 다 알고 있어. 횡령, 배임. 이거 경찰에 넘기면 너도 끝이야.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하하,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 증거는 확실해. 증거요? 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게 위조된 거라는 건 아세요? 뭐? 맞아요. 제가 심어둔 거예요. 김태수 씨가 반격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린 거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란 거야? 물론이죠. 저는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했어요. 회사한테도 확인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수진이를 돌아봤다. 그녀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제 친구가 직접 확인해 준 건데.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친구요? 제가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제 사람이죠. 뭐라고? 수진 씨, 당신이 조사하는 모든 걸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뭘 캐내려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잇감을 던진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주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김태수 씨, 당신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마지막 카드마저 제가 꺾어버렸으니까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만이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다른 누군가도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는 나갔다. 나와 수진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속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절망감이 밀려왔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우리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미란아,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못해요. 꼭 만나요.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정미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태수 씨, 제가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모든 걸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2년간 준비했다고. 알고 있어, 미란아. 그런데 태수 씨,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말이에요. 사실 당신 아들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2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저 임신한 거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속였어요. 그럴 리가. DNA 검사했어요. 민준이가 의심해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민준이는 당신 친아들이에요. 태수 씨. 나는 주저앉았다. 내가 파멸시키려던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그럼 민준이도 알아? 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난 거예요. 친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에 모든 게 뒤엉켰다. 복수, 증오, 그리고 이제는 피로 이어진 관계까지. 태수 씨, 이제 어떡해요? 민준이를 어떻게 막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20년간 나를 증오하며 자란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물었다. 아버지, 정미란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아버지, 혹시 강민준이 아버지. 그만해, 수진아. 더 이상 묻지 마.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양식장 사무실에서 혼자서 모든 게 무너졌다. 가족도 사업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르던 아들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강민준이 한 말. 저만이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더 있다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그 답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강민준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강민준이 저한테 직접 말했거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수진아, 그게 무슨...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강민준을 도와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뭐라고? 수진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강민준 오빠한테 아버지의 일정을 알려줬어요.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오빠가 완벽하게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어? 수진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다. 아버지, 전 사실 아버지 친딸이 아니에요. 뭐? 세 번째 부인,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버지는 모르셨죠? 엄마가 숨겼으니까. 온몸이 얼어붙었다. 20년간 저는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겉으로는 자상한 아버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자들을 만나고 거짓말하는 모습을요. 수진아. 그리고 5년 전 제 친엄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만나던 세 번째 여자, 이예진 씨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예진이 내 친엄마라고? 네. 엄마는 저를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지금 엄마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죠.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친엄마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는 혜진이가 내 엄마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 친엄마 이름도 모르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 역겨운 건 아버지가 제 친엄마한테 했던 말이에요. 당신은 젊고 활기차서 좋아. 마치 딸 같아. 그 말 기억나세요?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제 친엄마한테 딸 같다고 했어요.
정작 그 딸이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래서요? 몰랐으면 괜찮은 거예요? 수진이는 일어섰다. 강민준 오빠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오빠도 아버지한테 복수하려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날 도와준 척한 건 다, 네, 다 연기였어요. 아버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요. 수진아,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세 번째 부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태수 씨,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모든 재산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재혼 전 재산 협의서에 서명한 거 기억하시죠? 불륜이 입증되면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는 조항이요. 동영상이 끝났다. 엄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일부러 재산 협의서에 그 조항을 넣었던 거예요. 증거만 모으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게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너희들은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였구나. 네. 강민준 오빠, 저, 그리고 친엄마 이예진, 양엄마까지. 우리 모두 아버지를 파멸시키기로 약속했어요. 왜, 왜 이렇게까지?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이용했을 뿐이죠. 정미란 씨도, 박선영 씨도, 제 친엄마도, 심지어 지금 엄마도요. 아니야, 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괴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박선영 씨 아세요? 그분도 우리 편이에요. 남편한테 맞은 척 연기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랑 짜고 한 거죠. 아버지를 협회에서 제명시키려고요. 그럴 리가. 다들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처럼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잘 있어요, 아버지.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김태수 씨,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수진이의 도움도, 희망도, 모든 것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문자가 왔다. 김태수 씨,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받을 건 단 하나뿐이에요. 외로움과 후회입니다. 평생요. 강민준 드림.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양식장으로 갔다. 그리고 어두운 수면을 바라봤다. 모든 게 끝났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증오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8세 남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이혼은 성립됐다. 재산의 80%는 부인에게 넘어갔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양식장은 헐값에 팔렸고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자식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큰아들도 큰딸도 그리고 수진이도. 정미라는 강민준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태수 씨,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외로웠을 뿐이죠. 나도 다른 여자들도 당신에게는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였어요. 박선영은 남편과 재결합했다. 알고 보니 그들 부부는 사이가 나쁜 척 연기한 거였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혜진은 수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찾은 친딸과의 시간을 보상받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양식장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을 계속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수면을 바라봤다. 30년간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정미란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외로움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다. 박선영도 이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부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가족을 유지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 달 후 우연히 길에서 수진이를 마주쳤다. 수진아.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지나가세요. 수진아,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저는 없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도, 혜진이가 내 엄마라는 것도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그만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도 상처도 아무것도요. 그냥 살아가세요. 혼자서요.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섰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니? 강민준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를 파멸시켰지만 행복하지 않대요. 복수는 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한테 복수했지만, 제 친엄마를 찾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수진이가 돌아봤다. 아마 우리 모두 상처받은 거예요. 아저씨도 우리도. 아무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공간이었다. 오직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나만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정미란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공허함.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 부인과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5명의 자식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재혼 가정의 어색함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7살 때 찍은 사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아빠, 나 아빠가 제일 좋아. 그때 그 아이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나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68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정미란도, 박선영도, 이혜진도, 부인도, 자식들도. 그들은 모두 내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였다. 나의 체면을 지켜주는 장치였다. 나의 공허함을 숨기는 가면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떠난 것이다. 그래서 복수한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강민준이었다. 민준아. 통화하고 싶지 않으시면 끊으셔도 돼요. 나는 입을 열었다. 아니다.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내 아들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알았다면, 알았다면 어쨌을 건데요?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책임지셨을 거예요? 엄마랑 저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랬을 리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때처럼요.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민준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버린 것도, 내 엄마를 상처 입힌 것도,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 후회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흘렸다. 아버지, 저도 후회해요. 복수한 거요. 뭐, 복수하고 나니까 뭔가 더 공허해요. 아버지를 파멸시켰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화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다. 저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 상처가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민준아, 아버지가 파멸한 걸 보니까 그냥 슬퍼요. 제 아버지가 저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영 못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 아들아.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전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 민준아.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내 아들인 줄 모르는 순간에도 너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를 인정하고 있었어. 내가 똑똑하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잘 사세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6개월 후, 나는 시골 요양원에서 청소 보조 일을 하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이었다. 돈은 적었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어느 날 요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아저씨, 외로워 보여요. 네, 외롭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있긴 한데 연락이 끊겼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쩌면 제가 잘못 키운 거겠죠. 돈만 주고 사랑은 안 줬으니까요. 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나를 봤다.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죠, 뭐.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웃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누가 그러던데. 나는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수진이에게, 강민준에게, 정미란에게, 그리고 모든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저 감사하다는 편지였다. 너희들이 나를 파멸시켜줘서 고맙다.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이었는지를. 편지를 붙이지는 않았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계속했다. 청소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를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삶이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채울 외로움도 없이 그저 사람으로서. 1년 후 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수진이었다. 수진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친엄마가 알려줬어요. 여기서 일하신다고. 그래. 침묵이 흘렀다. 아저씨,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초대는 안 할 거예요. 당연하지.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청첩장이에요.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그리고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강민준 오빠가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복수 후유증으로요. 저도 받고 있고요. 그래.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아저씨도 우리도.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알고 있어. 수진이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평온해. 처음으로. 그럼 됐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작고 슬픈 미소였다. 잘 사세요, 아저씨. 너도 수진아. 그녀는 떠났다. 나는 청첩장을 들고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두었다. 편지들 옆에.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욕망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업보는 사랑보다 잔인했다. 하지만 후회는 그 모든 것보다 뜨거웠다. 나는 68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늦게. 하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외롭지만 평온한 하루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1번 20년 전 정미란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2번 3명의 애인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3번 강민준을 만났을 때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4번 수진이를 처음부터 의심했을 것이다. 댓글에 번호와 함께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업보는 사랑보다 잔인하다. 이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